저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넣었고 처가댁 명절마다 빠짐없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해열제를 챙기고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날에는 말없이 옆에서 등을 토닥여주곤 했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미안한 마음에 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런 제 노력을 고맙게 받아줬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길 참 잘했다고 말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정말 희미한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1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이상하리만큼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짜증을 냈고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등을 돌렸습니다.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도 많고 요즘 정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부부가 권태기를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이어졌고 아내는 점점 더 제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밥도 차렸어요. 그런데도 제게는 철벽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피했고 말을 걸면 짧게 끊어버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부부관계였습니다. 3개월째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이처럼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봤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잡고 오랜만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려 했어요. 그 순간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손끝이 닿는 순간 마치 벌레라도 붙은 것처럼 손을 털어냈거든요. 하지 마. 진짜 기분 나빠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직격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멀리 밀어냈어요. 그 후로는 제가 감히 먼저 다가갈 수 없게 됐습니다. 손길 하나 말 한마디에도 철벽처럼 반응하던 아내. 그녀는 심지어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벽처럼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주방 서랍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지 않던 보조식품 병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루테인, 비타민, 콜라겐. 여성 피부 미용 제품들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쓰던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엔 안방 화장대였습니다. 원래 아내가 쓰지 않던 브랜드의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내는 결혼 전부터 향수는 한 가지 종류만 고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었는데 보지도 못한 음식 포장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2인용 커트러리였습니다. 제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포크와 나이프가 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아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는 건 의심한다는 거니까요. 저는 제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순간 이 가정의 균형은 무너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는데요. 거실 소파에 아내가 혼자 앉아 있더군요. 아무것도 틀어놓지 않은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 위에 누군가 앉았던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명이 나란히 앉았던 그런 모양의 자국 말입니다. 그 옆에 놓인 건 두 개의 텀블러였습니다. 하나는 저희 집에서 늘 쓰던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을 때 그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의 그녀의 표정은 정말 미안함이 아니라 패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피했습니다. 괜히 제 눈빛에 의심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그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잤습니다. TV도 안 켜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캄캄한 천장을 보며 누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 밤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감정은 무기력함이었어요. 이미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잘했지만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이라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어요. 부엌에서 마주쳐도 스치듯 지나가고 제가 기침을 해도 물 한 컵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던 날 그녀는 자기 방에서 문을 꼭 잠그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 전화를 하는 듯한 음성이었어요. 제 발걸음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방문이 닫혀 있었는데 가까워지자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급히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아내는 정말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구멍이 조여왔지만 저는 그냥씩 웃고 커피 마실래?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 대신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향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향기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는 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손수건의 향기를 맡은 그 이후로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웃어야 했고 대화를 나눠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가는지, 얼마나 오래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처음엔 무작정 추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일상을 관찰하면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재택근무를 하던 아내는 점점 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간중간 외출을 했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갑자기 미팅하자고 불렀어. 고객사 방문해야 해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외출 전에 지나치게 꾸미기 시작했거든요. 업무 미팅만 가는 건데 왜 메이크업을 짙게 하고 옷도 유독 신경 써서 입을까요? 저는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몇 번을 관찰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아내는 이 시간대에 거의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약간 들뜬 표정이었어요. 아니, 들뜬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해 보였다고 할까요?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파트에서 자주 봤던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간 정도죠.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 집에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분 친구분이 요즘 자주 오시던데 낮에도 같이 들어가시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괜찮으신 거죠? 제 머리가 하얗게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친구요? 라고 물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봅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남자분이신 것 같던데. 용모도 단정하고 자주 드나드셨어요. 혹시 회사 동료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제 다리가 천근만큼 무거웠어요. 그 남자는 뭐고 그 남자가 정말 자주 왔단 말인가. 낮에도 제가 없을 때도 그런데 아내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누군가 다녀간 듯한 집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달랐어요. 향수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출 전에 놓고 갔던 슬리퍼의 위치가 다르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신발장 옆에 놓고 나갔는데 지금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죠.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무언가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무언가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기로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단순 의심만으로는 끝없이 끌려갈 뿐이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가벼운 농담도 던졌어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아내가 속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옛날 회사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택배 대행업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는 일을 했으니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너 일하면서 CCTV 관련해서 좀 아는 게 있어? 친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뭐 하려고? 저는 가짜 이유를 댔습니다. 집에 소품 배치 문제가 있어서. 안전 문제도 있고 혹시 아파트에 공개된 CCTV 있는 곳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런 거면 물론이지. 아파트 단지 입구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지하 주차장, 주변 편의점 같은 데 있지.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냥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친구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본 듯합니다. 뭔가 진지한 상황임을 알아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음성 레코더, IP 카메라. 가격표를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새로운 전자제품 계정을 만들어 주문을 시작했어요. 제 신용카드가 아닌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으로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문 후 며칠간 기다리는 일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집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이 보이는 각도, 안방 문을 통해 들리는 소리의 범위, 현관 옆 화분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장비가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어요. 소포를 받을 때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수건에 묻은 향기, 아주머니의 말, 슬리퍼의 위치 변화. 모든 게 제게 행동할 이유를 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내가 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은 그 모습.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택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생각보다 작은 기계들이 들어 있었어요. IP 카메라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였고 음성 레코더는 더 작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제 삶 전체를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침실에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을 때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이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손수건에 묻은 낯선 향기, 현관 앞에 두 사람, 슬리퍼, 거실 소파의 흔적들. 모든 게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책장의 한쪽을 살펴봤습니다.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책 한 권을 뒤로 밀고 그 틈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조정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여야 했거든요. 특히 소파와 주방 입구가 명확하게 들어와야 했어요.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후드 아래의 자석 틈에 음성 레코더를 붙였어요. 손으로 부드럽게 들어맞췄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 화분이었습니다. 흙 위에 조심스레 카메라를 묻었어요. 화분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하지만 현관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작업을 마친 뒤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제가 한 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범죄자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 최소한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각 기기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뜨자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집인데 남의 집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계속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화면에는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불을 다 끈 거라 어둡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침이 밝았을 때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었어요. 냉장고에는 아내가 준비해둔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혀가 제 입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맛으로 느껴졌거든요. 회사에 갔을 때도 제 머릿속에는 화면만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카메라가 무엇을 담았을까만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핸드폰을 켰습니다. 여전히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오후 2시 47분.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현관 카메라 움직임 감지됨. 제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제가 가는 걸 본 팀장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현관 도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멈췄어요. 마치 질식하는 것처럼.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얼굴의 반쯤은 캡모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없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사진에서요. 회사 동기야. 최근에 이직했는데 요즘 자주 연락해.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표정이 거짓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남자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그들의 집인 것처럼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았고 남자도 그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음성 레코더의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뭐 마시고 싶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본 그 목소리가 제 집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두 개의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잔을 남자에게 건넸어요. 남자가 받았습니다. 웃으며.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정말로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해준 그 요리 맛있었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응. 다음엔 내가 해줄게. 아내의 대답이었어요. 제 심장이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영상의 음성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편안한 웃음. 저는 그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저와 있을 때 아내가 웃던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화장실 안에서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찾는 문자가 왔을 거예요. 팀장이 뭔가 말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화면만 봤어요. 아내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가볍게 자연스럽게. 마치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인 것처럼.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의 단계를 넘었어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요.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어요. 뭐 했어? 얼굴이. 저는 웃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쉬었어요. 팀장은 의아해하는 표정을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저는 조용히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에서 힌트를 찾아봤어요. 회사 동기, 이직했대라는 말들 말이에요. 아내가 일하는 회사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직원 명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남자를 찾아낼 단서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였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까지. 아내의 팔로우 목록을 떠올려 보려 했는데 이미 삭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 그의 걸음걸이, 목소리.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려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사진에 나왔던 사람. 그때는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니 같은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내의 과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었어요. 한 가지 방법만 남았습니다. 직접 아내의 핸드폰을 보는 거였죠.
위험했지만 이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충전되고 있는 걸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습니다. 이건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신뢰도 이미 배신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쉬웠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거든요. 카톡 목록이 떴습니다. 많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특정 채팅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집? 3시쯤. 좋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영상에서 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뭐 할까? 오늘도 만날까? 그 같은 말들이었어요. 제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저녁 늦게 들어와서 괜찮아. 그 사이에 우리 만날까? 제 호흡이 가빠졌어요. 정말로 가빠졌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요. 좋아. 그럼 4시 반에 봐. 아내의 답글이었어요.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이름이 나타났어요.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었죠. 저는 아내의 핸드폰으로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링크드인이 떴습니다. 그 남자의 프로필이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회사명, 직책, 학력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결혼 상태, 기혼. 제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섹션으로 들어갔어요. 부인의 이름 그리고 자녀. 아이들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 아빠였던 거예요. 제 손이 완전히 떨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곧 나올 거라는 생각에 핸드폰을 빠르게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충전되고 있던 자리예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내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뭐해?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 피곤하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자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그 남자의 얼굴이, 그의 가족 사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 친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만났어요. 모임 같은 곳에서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 근처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그 앞에 CCTV 있는데 없을까? 아니면 편의점? 친구가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저는 가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이 그 근처 건물에 이사를 했는데 소품 배치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 건물 3개 정도 앞에 코인 세탁소가 있지. 거기 CCTV가 많아. 그리고 편의점도 몇 개 있고. CCTV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을까? 친구가 웃었습니다. 뭐 하려는 거니? 근데 공식적인 신청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에 가능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글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위치는 알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퇴근 후 그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CCTV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코인 세탁소 위쪽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각도로 보면 바로 그 앞에 레지던스 건물 입구까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비극적인 웃음이었어요. 무언가가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 남자와 아내가 자주 들어가는 그 레지던스가 보였던 거죠. 제 예감이 맞다면 그곳이 뭔가 의미 있는 장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제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찾던 그 건물 근처 CCTV 영상 봤어. 최근 영상이 있는데 아는 사람 나오길래 그냥 캡처해봤어. 필요하면 보낼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내줄래? 몇 초 뒤 사진이 왔습니다. 그 사진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마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그들이 레지던스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카트를 밀고 있었고 아내는 그 옆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동작.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부인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어요. 핵심만 남겼습니다. 47초짜리 영상이 되었죠. 거실에서의 모습, 주방에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제 티셔츠를 입은 아내가 그 남자의 팔에 얼굴을 기대며 웃는 모습. 그들의 대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음엔 내가 그 요리 해줄게. 그 말이 명확히 들렸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켜고 장모님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몇 번을 다시 읽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따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전송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제 제가 한 일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비밀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핸드폰을 보지 않으신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영상이 제대로 전송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장모님. 제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약간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목이 메인 목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장모님은 계속했습니다. 내 딸이. 그리고 그 순간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 뒤로 다른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기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멈춘 줄이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는 정신 없었습니다. 주소를 물어봤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면서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신호를 위반할 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처가 식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언니, 처제, 그리고 장인어른. 모두 입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의 언니였어요. 저는 걸어갔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듯이요. 의사를 만났을 때 진단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했어요.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장모님은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산소 마스크가 갈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언니가 저를 봤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동정 같은 게요. 미안해. 매제 잘못 아니야. 아내의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장모님은 몇 시간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저를 봤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밤 저는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의 아내도 알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그 남자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로필에 있던 그의 아내 이름으로 검색했어요. 몇 번의 검색 끝에 그녀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아름다우신 분들의 아기라니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게시물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연락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링크드인의 지인 검색 기능을 통해 그녀의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너무 중요한 일로 연락드립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바로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당신의 남편분이 낮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뭐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떨렸습니다. 공포의 떨림이었어요. 내 아내한테 왜 그런 영상을?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야. 나 고소할 수 있어. 그렇게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그 남자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의 카톡도 차단했을 겁니다. 아내는 폭풍처럼 날뛰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가 응답하지 않자 아내는 저를 봤습니다. 혹시 무슨 짓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의 목소리가요. 저는 아내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비극적인 웃음이었어요. 이제 시작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보인 듯이 말이에요. 그 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제가 가서 봤을 때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움직임인지 단순한 경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낸 지 12시간 뒤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남자의 회사에 누군가가 영상을 제출했다는 얘기를 인터넷 뉴스로 접했어요. 직장 내 윤리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이 업무 시간 중 외도를 저질렀다는 내용. 사진과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가려진 얼굴이지만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흘 뒤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자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요. 일주일 뒤 그 남자는 불명예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 친구가 택배 일을 하면서 들었던 말에 따르면 그 남자의 집도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짐을 싼 여자가 자동차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요. 그의 아내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변했습니다. 처음엔 뻔뻔했어요. 제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당신이 뭐 하는 건데? 나 이혼 안 해. 절반을 가져갈 권리 있어.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재산이 뭐 있다고. 집은 반반이고 통장도. 알아. 다 알아. 저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아내의 말이 끝났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불륜 증거, 감시 영상, 타인 CCTV 영상, 카톡 기록.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불법 행위를 했으니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요구서에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50%, 위자료 2천만 원, 상간자 고소는 유보 조건부. 아내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2천만? 이건 너무 많아. 그리고 재산은 절반을 가져갈 거야. 지금 당장 변호사를 구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통보했어요. 법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슬픈 웃음이었지만요. 변호사를 만났을 때 제 변호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영상의 스크린샷, 카톡 대화 캡처, 친구가 제공한 CCTV 사진. 모두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 모든 자료가 증거로 제출됩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모님께 신체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것도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상간자 쪽의 배우자도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자산 분할도 복잡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이 불법 촬영으로 반박할 수도 있지만 이미 공개된 상황이라 그것도 어렵죠. 법정에서는 불법이라도 진실성 있는 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들은 아내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아내 쪽 변호사에게 보낸 서신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고 재산 분할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건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신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조건으로는 협의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조건으로 돌아가거나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미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의 직장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모두 법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은 후 아내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제 변호사와 아내 쪽 변호사의 협상 과정에서 아내는 유리한 입장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모든 증거가 저에게 유리했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최종 제안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래 조건대로 위자료는 1,800만 원으로 합의하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이게 최종 조건이다.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받아들였거든요. 이혼 서류에 아내가 사인한 건 그 제안을 받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아내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은 사인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었어요. 보자기에 옷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어요. 가까이 왔을 때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지금 그 말 누구한테 하는 건데? 아내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짐을 계속 챘어요. 그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 아내는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정말로 조용해진 정적이요. 이혼 서류가 확정된 후 저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진들을 지우는 거였어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의 순간들, 모두를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어요. 완전히 사라지도록. SNS도 정리했습니다. 아내를 팔로우 중인 친구들도 정리했고 아내의 게시물이 남아있는 공간도 모두 찾아내 정리했어요. 아내가 태그된 게시물들도요. 제 디지털 공간에서 그녀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은 집 안정리였습니다. 함께 샀던 침대, 소파, 식탁 모두 버렸어요. 아내가 앉았던 자리, 누웠던 자리. 그런 곳이 남아있으면 안 됐거든요. 인테리어도 바꿨습니다. 벽색도 커튼도 그림도. 마치 처음 이사 온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영상과 사진들의 백업본들이요. 외장하드에 저장해뒀어요. 이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혹시 아직 그 사람 만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 본인보다 더 잘 속이거든요. 그 메시지에 답장이 올 일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직장, 가정, 신용. 그 모든 게 무너진 상태였어요. 한 달 뒤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였어요. 저는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상과 달리 차분해 보였어요. 눈에는 수심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게 그녀의 첫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알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 남자와 제 아내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라고 했대요. 제 남편이 이직하기 전에 같은 팀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직 후에도 계속 만났다고. 제 임신이 겹쳤을 때는 더 자주 만났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미안해한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당신 아내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아버지 댁 근처에서 혼자 산다고 들었습니다. 일은 해고됐어요.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남편은 직장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저는 아이를 혼자 낳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미안했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네. 제 아이니까. 남편 때문에 이 아이까지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그녀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화이팅 하세요. 정말로. 그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 만남이 있은 후 저는 알아봤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요. 며칠 뒤 처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부모님 댁 근처에서 혼자 산다고 요즘 일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했던 그녀가 이제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처제는 덧붙였습니다. 언니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거울도 안 보고 살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동정도 증오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 텅 빈 느낌만 있었어요. 제 변호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번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신청했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조건이었거든요. 저는 위자료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사회단체예요. 아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남은 돈으로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짐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옛날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오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여자와 제가 만났던 그 여자가 같은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불태우거나 찢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봉투에 넣어 조용히 폐지 수거함에 올려뒀어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라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결국 그들은 자기 선택으로 망가진 거였거든요.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진실을 드러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제 생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도 만났고 취미도 생겼어요. 예전에 저는 아니지만 살만한 하루하루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지나가던 카페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아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대신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 결국 자기 인생만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단지 그 결과만 받아들일 뿐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끝입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하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그저 제 발로 선 채로요.